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훈 강사입니다. 6월 10일 무료 오픈 특강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녹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그 강좌를 또 이게 줄이느냐고 편집해서 굉장히 이게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면 영상 편집에 의외로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50분 정도로 엑기스만 압축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 법인 영업에 대한 많은 영감과 지식 경험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그 무료 오픈 강좌에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또 셀즈TV 특강을 과정을 오픈했는데 여러분 법인 영업 전문가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 세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의 사실은 끝은 법인 영업이죠. 렌탈 영업을 하든 자동차 영업을 하든 결국은 큰 규모의 사이즈의 계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인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난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인 세일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친밀과 대표이사의 친밀성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뭐 법인 대표 수백 명을 그런 업종을 하지 않았는 한 그런 다양한 프로스펙팅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특히 보험 쪽 같은 경우나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죠. 근데 시장이 확장되면 중요한 거는 전문가는 더 벌게 돼 있고 비전문가는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이 원래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점점 이 보험 설계사 수는 계속 등록된 설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고 또 예전은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죠.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홈쇼핑, 뭐 각종 그런 또 어플을 통해서 보험 영업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고 판매 채널이 많아질수록 전문가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영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고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집합 강좌입니다. 집합 강좌 형식으로 갖고 이 20시간을 통해서 이 입문 과정이라고 할수 있지 입문부터 한 중급, 초급까지 갈 수 있는 재미있게 실전 사례 위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영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신청 방법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그다음 제 연락처를 연락 주셔갖고 문의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이고요. 6월 21일 금요일까지만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장소는 서울 강남 부근의 교육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강 장소, 그 다음에 또 모집 요강, 그 다음에 이 수강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있는 어떤 법인 관련 컨설팅 강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게 많습니다. 그 반값 거의 보통 여러분 제가 또 알아본 결과 시장을 알아보니까 보통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는 뭐 공공자금 정책만 가정해갖고 1000만원 500만원짜리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법인 영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싶은 분들 아낌없이 또 인정사정 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0분에 압축한 이 영상만 무료 영상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법인 영업에 대한 실마리와 또 많은 지식과 경험 충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업을 항상 화이팅하고 또 세일즈TV 보다 나은 컨텐츠, 여러분 실전에 도움되는 영업 컨텐츠를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업은 되게 프랙티컬하잖아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카데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실질적인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맨 먼저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 확보된 프로스펙팅을 통한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또는 교육을 들으면서 동시에 풀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없으면 들은 게 그냥 날아가요. 실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적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적은 거 치고 다시 잘 안 봐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프로스펙팅 할 거냐? 풀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X, Y, Z 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테마로 한 3년 정도 강의했어요. 예. 전속사에서. X시장은 우리가 이제 지인시장이라고 그러죠. 지인시장. 사실은 지인시장 안에요. 고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은 내가 거주하는 동네에 있는 사업자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FP는 이 동네를 영업해가지고 영업이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예.
사는 동네가 좀 번화가이면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뭐 그 주변에 잘 되는 업종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편의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탁소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이런데 자기가 자주 드나드는데 이미 사실은 지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고객이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가는 경우, 와인은 사실은 와인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X의 X입니다. X의 X가 Y니까 여기는 이제 X들의 소개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Z는 뭐냐면 단절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개척 시장이에요. 일면식이 없는, 약속하지도 않았던, 그죠? 이 시장 이렇게 있는데 친밀도로 보면요 이렇게 크고요, 객관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큽니다. 제 얘기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할 때 친밀도 위주의 비즈니스와 객관성을 가진 판단에 의한 비즈니스 어떻게 결정하세요 주로? 네. 객관성에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X는 친밀도가 높아서 접근은 쉬운데 비즈니스 관계를 설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 해보시면 지인이 계약 많이 하나요? 또는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사장이 많아서 계약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이분은 친밀도가 곧 계약이라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객관성이 제일 떨어지죠. 그래서 계약을 제일 못해요. 근데 이 가능하려면 이분이 변모를 해야 돼요. 네. 원래 하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다. 뭔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맞아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너 옛날하고 바뀐 게 없다. 똑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랑 똑같냐면 이 사람은 여전히 예전의 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소개받으라는 건데 지금까지 소개를 못 받았겠냐? 못 받았겠죠. 그렇죠? 네. 못 받은 거죠. 그럼 소개를 왜 못 받았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소개를 못 해줬을까? 이유는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그러나 지인이면 무조건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뭔가 전문가로서 한번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가니까 그냥 옛날 전 직장 동료나 다른 일 하던 그 친구로 이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나아진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을 팔래도. 그쵸?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원래 양복을 되게 싫어합니다. 머리도 지금 가르마 탔잖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거나 제가 스포츠 활동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러고 나오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희한하게도 복식에서 대부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입성은 중요합니다. 입은 거죠. 법인의 오너를 상담하고 싶다면, 그리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아주 포멀한 전형적인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월가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양복의 색깔이 뭐였나요? 네이비. 네. 이런 컬러 맞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이비보다는 조금 더 밝은 잉크블루라고 하는 색을 많이 입어요. 왜냐면 이게 달러화에 찍어내는 그 잉크 색깔이 블루 컬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란색이죠. 푸른 빛이 돌려 지폐가. 예전부터 사실 블루 컬러가 블루인 거는 뭐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옷이잖아요. 아니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칼라를 입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저기 예전에 신입 때 듣고서 계속 이 옷만 삽니다. 다 이 색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색이라서 사람들이 좋게 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소간에 그런 복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굳이 내가 마이너스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운동 경기 요즘에 다 포인트 싸움으로 바뀌었죠. 격투기 종목도 그죠? 포인트를 1포인트씩 더 쌓아야 계약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장에 대한 부분도 잘 뭐가 맞는지 아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필요 없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내가 살면서 이거 쓸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분명히 야 이게 쓰이는구나 이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 계약을 하려면 법인 계약을 한다. 좀 섣부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법인 계약? 아니 뭐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법인 계약을 먼저 할 수가 없죠. 법인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겠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MBA 했거든요. MBA 한 사람들은 실제로 컨설팅법 많이 가요. 네. 많이 가는데 거기도 사실 되게 정형화된 형태의 컨설팅을 제공해요. 주로 에쿼티라고 하는 주식하고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본 계정이거든요. 부채는 빚이니까 갚으려고 관심이 많고요. 자산에 대한 상태는 캐시는 당연히 뭐 현금 누구나 좋아하니까 관심이 많죠. 그리고 PP라고 불리는 고정자산,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올랐냐 낮아졌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 계정이나 부채 계정 관심 많이 갖는데 자본 계정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회사는 주식이 모든 권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법인을 잘 모르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당사자도 법인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법인을 본인의 의지로 만들었다기보다 정책의 변화, 요즘에 뭐죠? 세율이 구간별로 급증하면서 또 뭐를 축소시켰냐면 성실 신고 사업 대상자의 매출 금액의 한도를 조정했죠. 이제 그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법인으로 편입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내고 있는 세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찌됐든 세무사가 일단 법인 전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법인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자의적으로 했느냐, 본인이 주주인데 자본금도 넣었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법무사 대행을 다 시킨 거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법인은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주주가 있어요. 주주. 이 주주가 오너입니다. 오너. 제가 상장 경우를 한번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장 경우. 왜냐면은 비상장 회사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상장하고 있는 일반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살펴보면 여기에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고, 이 밑에 CEO를 주축으로 한 각 이사들이 이렇게 있고, 이 각 이사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이렇게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 구조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너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가 법인의 실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주주 중에 선출된 이사들의 구성 집단 이사회, 여기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끝에가 회로 끝났으니까 무슨 장이겠어요? 예. 그래서 대기업에는 사장도 각 회사마다 있는데 누구도 있어요? 회장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원 구성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어야 되는데 등기에 보면 회장이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이분이 가면 다 고개 숙이는 이유가 보드 오브 디렉터의 대빵이라서 그래요. 이분은 쉐어홀더, 주주면서요, 이 경영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장입니다. 이사회 방향을. 이사회가 주주들의 모임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를 주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주총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 안 해요, 대부분. 예, 특수관계인들끼리 주총이 돼서, 주총에서 누굴 뽑을까요? CEO를 뽑습니다. 예, 임원을 뽑는 거죠, 사실은. 임원을 여러 명을 선출해요. 각 분야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그쵸? 네. 뽑아서 그 중에 이 사람이 치프죠, 치프. 그죠? 제일 대장.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이사들의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각 분야 전문가니까.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때 의사 결정권자 한 명을 둬야 되잖아요. 대표이사를 둡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떼보면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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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대표이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에 중복됩니다. 사내이사들 3인과 감사 1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이사인 거죠. 사내이사 중에 한 사람이. 그쵸? 네. 이게 구조고요. 자본금 계정에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돈이 여기에 들어와요. 자본 계정에. 이것을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개념은 간단한데 우리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5억짜리예요. 그런데 현금을 다 줘서 빚이 없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갚아야 할 부채 2억에 내 돈 3억이 들어가서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러면 내 자산 중에 아파트가 자산 맞아요? 맞아요. 내 아파트 자산 가액이 얼마죠? 5억이죠. 다만 그 안에 내 돈은 얼마고? 3억이고 남의 돈이 얼마고? 2억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부채 계정이 더 위에 있냐? 밑에 바꾸면 안 되냐? 예. 이건 이렇게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주의 권익보다. 그런 여기에는 모럴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것이고, 그 돈이 이제 주식대금, 인수대금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액면가를 정한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 보면 5,000원, 10,000원 이렇게 요즘 돼 있죠. 그러나 이 액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냥 5,000원으로 돼 있냐?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늘 새로운 상법을 적용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정관의 내용, 기재사항을 업데이트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안 시키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 여직원이 그걸 하고 있다면 법무사를 해야지 여직원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법무사는 그러면 사무실에 대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보면 없죠? 네, 없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런 허드렛 일 타이핑하려고 법무사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자격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대부분 실무는 누가 해요? 비자격자인 여직원이 하죠? 그래서 정관을 대부분 보면 엉망인 거예요.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뭐냐면 얘들이 다 제대로 철저히 각 분야 전문가가 오차 없이 진짜 오차범위 0.1% 이내에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1,000개가 넘는 회사를 정관을 받아서 살펴봤는데 단 한 곳도 오타나 오기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다
단 한 곳도 옷 하나 오기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여직원이든 법무사든 국어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닐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성인들이 대부분 맞춤법이나 이런 표기에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법전이나 법령의 원문에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스탠다드잖아요 법은. 맞아요? 법전은 그게 스탠다드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정관은 그냥 일반 회사가 가진 거니까 그 정도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상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회사가 주주들이 모여서 법령에 따라 정관을 만들면 정관에 제시된 대로 하는 게 다 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은 회사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네 뭐죠? 이 법인을 나라로 보면은 이 나라 뭐예요? 정관이. 이 나라 헌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자본금이 이 에쿼티 계정, 자본 계정에 들어왔잖아요. 뭘로 들어왔어요? 형태는? 현금이겠죠? 현금 모아서 됐으니까. 배차대조표는 양변이 맞아야 되죠. 금액이. 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유동자산의 현금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왜, 아니 저런 원론적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아는데, 그쵸? 어떤 회사는 자본금은 설정이 됐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이 이걸 많이 했죠. 뭐냐면은 설립자금 1억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캐시로. 그죠? 은행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1억의 여유도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법무사들이 주선해서 1억의 사채를 빌려줄 사람한테 이자를 뭐 500, 300 이렇게 줄 걸 계약하고 요 주식대금이 들어가서 법인 통장이 만들어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돈을 차용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잠깐 빌려 쓴다고요. 내가 요거 등록할 때까지만. 됐죠? 그리고 사업자가 딱 나오면 이건 다시 주인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쑥 빼버리죠. 그럼 대차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안 맞으면 회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지금이 바로 생겨요. 이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구조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본금이 들어왔는데 설립 초기부터 바로 가지금을 전액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회계죠,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잖아요. 그 일반적인 언어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전달력은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의사들은 그냥 감기인데 처방전에다 막 날려 쓰죠, 이렇게. 풀루. 그죠? 맹장이면 앞배. 제 바로 위에 형이 응급의학과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쓰길래 이거 왜 이렇게 일부러 쓰냐 했더니 야 또박또박 쓰면 다 알아봐.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이 237만 얼마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매출 1,000억에. 그럴 수 있는 게 여직원이 관리하는 책상 서랍에 200 몇십만 원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운송비나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바로 사무실에서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현금은 어디 있겠죠? 계좌에 있겠죠. 그죠? 자, 그 돈과 근데 대부분 사무실이 이제 딱 생기면 등기가 끝나고 나면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에다가 설립할 수 없거든요.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 밀집한 사무실 건물. 근데 임대하겠죠. 그죠? 계약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하고 월세는 뭐 다음 달부터 낸다 치고
보증금을 하고 여기 딱 들어오면 이 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요런 교육장 정도의 세팅만 하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돈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직기 비품이나 또 보증금, 이해되시죠? 이런 대로 이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줄 돈이 아니고 내가 받을 돈인데 지금 보관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주인이 하고 있는 거죠.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직기비품 이런 걸 사요.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사업을 하느냐? 서비스업이면 가능해요. 보험회사 같은데. 책상하고 빔, 칠판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죠. 업종이. 하나는 외부에서 머천다이징 사가지고 오는 회사들. 뭐 상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유통을 하는 회사들, 그쵸? 내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완성품의 형태를 사와서 또는 거의 반제품인 상태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셈블리, 조립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패키징을 새롭게 해서 그걸 판매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하나는 원재료를 사와서 제조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조가 들어가면은 재무제표에 하나가 더 붙는데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재고자산이거든요. 이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고자산은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의 원료를 사와요. 해외에서. 배로 들여와요. 네. 배로 들여오고 이게 10만 원 들어갑니다. 됐죠? 원재료를 하지 말고 바꾸죠. 기계장치로 할게요. 해외에서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기계를 사와요. 대부분 다 어디서 팔아요? 미국에서 팔죠. 그죠? 네. 미국 기계를 사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쉬핑 코스트가 1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배까지 온 다음에 독에서부터 우리 공장으로까지 들어오는 또 육상 운송비 들어가죠. 네, 육상 운송비. 이거 3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공장에 갖다 놓고 설치해야 되죠. 네. 설치비 2만 원.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운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시운전에 들어가는 비용 1만 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설치하고 뭐 운반하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줄 우리 회사 사람 말고 외부에서 인력을 좀 보충해서 데려왔어요. 그런 기타 인력에 대한 부분이 또 1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 기계를 이제 잘 다루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기계를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교육 훈련을 시켰어요. 이해되세요? 네. 요것도 3만 원 들어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메인터넌스 비용이 들어가죠.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야 안 그래요? 들어가죠? 부품 교체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 5만 원. 근데 쓰다가 우리 제품이 약간의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기능적 추가를 위해서 가공기계를 살짝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비 10만 원. 제가 이거 왜 쓰냐고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 드시죠? 이 재무상태표가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 사왔으면 우리가 기계장치라고 하는 PPE 고정자산에 얼마가 잡히죠? 10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100만 원 잡혀야 되죠? 네, 100만 원 잡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회계 개념인데 모든 고정자산은 사용이 목적이거든요. for use라고 하는데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직전 단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자산화합니다. 그걸 캐피탈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는 설치가 돼서 ready for use, 사용하기 직전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 게 다 PP라고 하는 기계장치에 잡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냐면 이 회사 기계장치가 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초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바로. 그럼 감가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죠? 1차 년도에는. 그때 얼마가 잡혀야지 되죠? 이게 기계장치로 117만 원이 잡혀야 되죠? 네. 이 117만 원은 실제로 117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수수료 형태로 지급해버린 돈도 있죠, 여기에는. 실제 기계장치는 100만 원짜리고,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자산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실제로는 썼으면 뭐예요, 원래?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맞죠? 비용 처리하면서 이익을 감소시켜주니까 결국은 텍스를 줄여주는 효과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자산을 잡았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럼 이걸 비용 처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이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재고 자산으로 쌓이거든요. 그게 팔려 나갈 때마다 COGS라고 하는, 이건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기에 반영해서 비용으로 떱니다. 그러면 또 볼게요. 너무 어렵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를요, 너무 쉽게 제가 얘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다 아는 얘기 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초중급을 좀 섞어볼까? 그래서 아주 쉽게 개괄적으로 이건 초급 마무리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또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이 질 높아지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제 주관대로 하려고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감가가 이제 되는데 그건 내용 연수라는 거에 따라서 감가를 얼마 시킬지 나눠져요. 감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스트레이트 라인 메서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선형으로 떨어내요. 매년 감가하는 금액을 똑같이 해서 떨어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냐면 이 PPE나 이퀴먼트나 이런 그러니까 기계장치나 이런 고정자산이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0 해가지고 떨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속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속법이라고 해서 40%씩 차감하는 게 있어요. 초기에 급감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스무스해지는.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우리 회사가요 매출이 최근에 큰 회사의 수주를 맡아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굉장히 급증할 예상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될이라는 보장은 있어요?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 2, 3년간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낸과 동시에 뭐가 항상 문제가 따라요? 텍스의 문제가 따르죠. 이 부담도 클 것 같은 거야. 이걸 줄일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그때 회계적으로는 여기서는 엑셀러레이트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을 초기 3년에 많이 떨어주면 상대적으로 나는 텍스 이익을 봐요, 안 봐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개념 없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냥 세무사가 하고 있어. 물론 세무사가 안 하지. 누가 해요, 이것도? 여직원이 하지, 여직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경영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돼서 축소되는 형태, 시링크라고 하죠. 축소되는 형태가 됐을 때 뭘로 살아남아서 이익을 보존했냐면 내부 관리를 통해서 필요 없는 비용을 빼고 텍스를 절감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유지시켰어요. 이해되세요? 네. 긴축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지 써야 될 인건비를 줄여.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많이 주던 걸 덜 주는 건 반발이 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자르면 되지, 그죠? 자르면 남은 사람은 갖게 받고 잘려 나간 사람만큼 줄잖아, 그죠?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죠. 그게 과연 옳은 의사결정인가? 이런 거지. 그래서 CEO라고 불리는 아까 여기 지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CEO라고 하는 이 분들이 의사결정자거든요. 의사결정자.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것만 제가 지금 뭐 하나 갖고 얘기했냐면요. 고정자산, PPE, 기계장치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CEO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굴 둬야 되죠? CFO를 두는 거죠. CFO는 그래서 회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요. 제일 좋은 건 회계사 뽑으면 돼요. 세무사는 아니에요. 세무사는 텍스를 세목별로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를 신고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은 텍스만 관련돼요. 텍스는 어떨 때 내요? IS라고 하는 손익계산서를 봐도요. 텍스는 넷 인컴이라고 하는 당기순이 바로 위에 줄에 있어요. 거의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은 그 전 단계에 더 많잖아. 그죠? 사와서 갖고 있다가 팔고 영업하고 또 뭐 월급 주고 뭐 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 과정이 경영인데 그걸 사실 이분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그러니까 경영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지. 대기업은 이건희 회장님이 이걸 배웠을까요? 안 배웠지. 근데 왜 잘해요? 자기가 못하면 돈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야, 한 100명 데려와. 그래가지고 쫙 앉혀놓고 하나씩 주는 거지. 너 이퀴먼트 해. 너 반도체, 너 기계만 하고 너는 우리 갖고 있는 부동산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맞죠? 네. 세무사 관점은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당해년도에 손익이 얼마라서 내가 신고하면 실제 이만큼 나올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년 거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내년 걸 신경 쓸 수가 있나요? 없지. 그죠? 장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추정해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요? 그죠? 세금은 경제활동이 일어난 결과물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전년도 세금이 이분한테 중요할까요? 이미 신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뭐만 중요해요? 올해 거. 맞죠? 그러면 사업은 경영자는 어떻게 보고 사업해야 돼요? 올해? 내년? 최소 얼마를 내다보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우리 사업, 우리 다 해요, 안 해요, 사업을? 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안 하죠, 우리? 안 하는 우리도 뭐라고 생각해요? 몇 년은 내다봐야 된다? 10년. 근데 이분들도 여쭤보면 말로는 그렇게 내다보려고 한다고 하죠.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뭘 내다보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뭘 내다보면 될까,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FC님이 사업하셨어요. 시작을. 명함에다가 요즘 유행이죠. 명함에다가 뭐 파요? 요즘 제일 많이 써. 대표라는 말. 그죠? 되게 많이 쓰죠?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 레프레젠터티브인데. 그렇지. 특히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많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형태가 많거나 아니면 차명주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 투자자는 한 명 내지 많아야 두 명이에요. 그죠? 그 동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요. 59대 41 이렇게 돼 있으면 동업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2%를 더 가지면 결의를 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그 독단적으로 결의해서 자기가 51이라서 49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내가 49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거 어차피 소송으로 가서 주총 날림으로 했다. 우리 어차피 둘밖에 없는데 누구 하나 빠져도 과반수 참석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거 어디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분으로 1%를 더 이렇게 가져가면은 된다. 그리고 1%를 더 가져가려면 이거 제 거 같죠? 아, 예. 1%를 더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율이 51대 49가 1% 더 가진 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야 이게. 1%더 가졌나요? 2%더 가졌죠.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산수에 나와요. 50.5랑 49.5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차이가 나려면. 그죠? 그 1% 차이를 날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뭐 자기네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오류투성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쪼잔한 성격이라서 0.5 가지고 되게 따진다. 근데 상장 기업의 0.5% 지분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너? 저? 제가 0.5%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적어요? 아니 자기들은 의결권 때문에 1% 차이 내려고 한 거잖아. 그거의 절반인 0.5를 내가 지적한 게 쪼잔한 거예요? 자기들도 1% 가지고 조정하려고 했으면서, 그죠? 그냥 말을 하려니까 그런 거지, 그죠? 대부분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스무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OP로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갔어, 회사에. 사장님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혀놨어. 사장님 법인 만드셨는데 법인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그럼 자기 생각하는 법인을 얘기하겠죠? 그죠? 왜 만드셨어요? 그럼 뭐 얘기하겠죠, 또 그거를? 그럼 제가 좀 이미 아시지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아한다, 관심 없다, 그냥 그렇다. 네, 제가 볼 때는 관심 없다면요,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내용이 싫은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사람이. 사람이 얘는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아니면 대부분은 들으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세무사가 자기한테 세금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장님은 몇 퍼센트 구간이라서 얼마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잘. 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 그러겠죠, 전 세계. 근데 한국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갑자기 커져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전문성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100% 완수해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주어진 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원래 설명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제가 지금 PPE, 기계장치 하나만 갖고도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재무상태표상의 변화를 보여드렸죠. 그죠? 이 재고만 갖고 해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 자산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우리의 관심, 보험 상품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요. 왜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게 아니거든. 장기 보유 목적이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보유 목적이 긴 금융자산이죠. 이거는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원래 자산은요, 밸류에이션, 평가라는 걸 통해서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으면 가평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럼 보험 자산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융상품 볼게요.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자산. 이거는 가치평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종가로 주식수 곱해가지고 때리면 오늘자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굉장히 베리어블하다, 안 하다. 예. 타임 디펜던트하게, 시간에 종속적으로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긴 하나, 변동성은 크나, 예측을 하고자 하면 시점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면 가치평가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예. 채권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채권은 액면가가 있고요, 페이스 밸류라고 하는. 거기에 레이트가 있어요, 몇 프로. 그 다음에 지급하는 기한이 있어. 만기랑.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자를 몇 프로 받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진 않고, 원래는 또, 1억짜리 채권 만기 5년에 이자율 10%면 10%씩 5년 동안 이자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000만원씩 5번 받죠. 5천만원. 맞죠? 그리고 만기 돼서 5천만원, 마지막 1,000만원 이자 받을 때 모두 원금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자로 수익을 얼마 냈다? 얼마 냈어요?
5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기업에서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타임 밸리 오브 머니가 들어가요. 앞에서 그 얘기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현금의 시간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CFA들은 이렇게 다 현가로 땡겨요. 보세요. 이 1억을 내가 빌려줬잖아요. 5년 동안.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빌려줄 땐 1억 빌려준 게 맞는데 내가 이자 한번 받아먹고 다음 연도 1억 내 돈 가져가 있는 거는 그건 1억일까 아닐까? 네. 가치가 하락이지. 그 다음 1년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가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원래 채권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평가도 다 틀려요. 근데 보험자산 평가는 어떻게 하냐? 납입보험료냐, 해지환급금이냐, 적립금이냐, 사망보험금이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컸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이잖아요. 이거는 특이하게 투자상품이 아니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보유기간에. 아시겠어요? 왜 대기업들이 비자금이나 이런 걸로 보험을 엄청 크게 드냐면 이게 BS상에는 납입 원금으로만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 히스토리컬 코스트라고 하는데 취득 원가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원래 토지나 이런 거 아파트도 사면은 취득 원가로 기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세는 취득 원가랑 갖다 틀리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취득 원가가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보험상품은. 권리만 있거든요. 다 내게 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입해야지. 그죠? 납입만기 지켜야죠. 네. 그래서 납입만기 아직 안 됐으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만 장부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계약을 하면은 보험료 납입 내역 띄워달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든 비용 처리하려고 그런 짓을 또 해요. 이것도 또 업계에서 많이 말하는데 해지 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익만큼은 비용 처리된다. 만약에 저한테 그게 되는 게 맞냐 아니냐고 물으면은 회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용이라고 확정을 시키려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10억짜리 갖고 있다가 여기 장부가가 10억이었어.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페어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는 땅값이 올라서 50억쯤 해요. 그럼 이거를 팔게 되면 내가 여기 장부에서는 10억이 지워지고 뭐가 들어와요? 캐시 50억이 들어오겠죠. 50억이 들어왔는데 10억이 있다가 50억이 들어와 있어.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양쪽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0억이 기존보다 늘어줘야 되죠. 그게 어디에 넣는 거냐면은 여기 이익잉여금 이런 거에 늘어나요. 아시겠죠? 주주한테 간다고 이게. 이해되세요? 평가 차손이 나도 주식에서 가요, 같이. 보험은 그러나 납입 원금이 장부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변액보험은 적립금이 좋을 때 2배, 3배로 뛰어도 항상 장부에 뭘로 나와? 납입보험 기준으로 나오지.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숨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이에요. 또 하나는 개정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들어가면 이 활용 목적이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이거 한 사람만 알지, 그죠? 네? 네, 이걸 뭘로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사람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친인척 위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된 회사에 내가 나중에 장기 보유하다가 퇴직급여로 가져갈 경우에 가져갈 돈인데 이름을 안 써놔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어줌으로써 자산 쪽에 내용이 이거를 집어넣는 거랑 안 집어넣는 거랑 더 풍성해져야 안 돼요. 그렇지.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해지가 됐어. 그랬더니 납입 보험료로 그동안 우리가 계정에다가 집어넣어놨죠. 10억 납입이야. 그래서 장부에 10억으로 돼 있었는데 해지했더니 8억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2억의 평가 차손이 생겼죠.
예, 그게 넷 인컴. 기타 손실로 들어가요. 영업 외 손실로 들어가 2억이. 그래서 뭐를 낮춰준다? 텍스를 낮춰준다. 개인한테는 없는 효과죠. 개인은 내가 투자했다 까먹었어. 보험 해지 환급금이 되게 차익이 커가지고 원금하고 내가 그러면 그대로 고스란히 손실을 안고 가죠. 아니 그 손실분을 반영해서 올해 내 소득에서 소득 신고해서 과표를 까줘요? 아 이분 보험예약 해가지고 손해났으니까 그만큼 까주겠다 이게 해요? 안 하지. 근데 법인은 해야 안 해요. 아 이런 거는 또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올라갔어. 2억이 12억이 된 거지. 그러면은 이거 이익으로 들어가서 세금 내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 돈을 벌었는데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세금을 여러분은 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낼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2억 더 붙은 거 문제 없다고요. 왜 문제가 없냐? 투자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인 금융상품을 해지함으로써 평가차익 2억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원금 10억과 2억이 붙었으니까 2억에 대한 법인세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퇴직급여로 만약에 12억을 다 뿌리면 다시 뭐가 돼요? 다시 뭐가 돼요? 피업 처리했잖아. 이익으로 잡힐 때는 평가차익으로 들어왔지만 2억이 나갈 때는 영업비용으로 2억을 더 태워서 내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 되면서 텍스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영업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예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가는 진행 과정이 복잡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리턴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가시밭길이에요? 잔디밭길이에요? 가시밭길. 그러면 내가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아니에요. 신어야지. 그게 내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회계나 이쪽을 담당하시던 분이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 중에. 그런 분만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초급 과정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뭔가를 알려주고 얘기할 수 있어요.